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대선 사전투표까지 불과 8일, 본투표는 13일 남은 가운데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영화관에 나타났습니다. 파면 이후 재판 출석이 아닌 첫 공개 일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관람을 택한 건데요. 관람 중엔 한때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다가도 일부 장면에선 박수를 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관 서너 명에게 둘러싸인 채 서울의 한 영화관으로 들어섭니다. 지지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외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회에 공개 일정에 나선 건 파면 47일 만에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기 씨, 이 영화의 감독인 이용돈 PD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 씨는 이용돈 PD와 함께 이 영화를 기획 제작했으며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지지자가 자신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쓴 책 반드시 윤석열을 들고 다가오자 책에 서명도 해줬습니다. 280여 석 상영관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은 듯한 모습도 포착됐지만 대체로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국민 담화 장면이 함께 편집된 영화 후반부의 절정 부분. 또한 대학생이 주류 미디어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인터뷰 장면에선 관객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일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상영관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경호원들은 취재진을 막아섰습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파면당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화려한 외출은 2시간 10여 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관람 현장에선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론의 원조격이자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선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번 패배한 부정선거 세력이 이번 대선을 10% 넘게 이기는 판으로 만들 거라고도 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대선 불복 운동을 할 거라는 협박성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영화를 함께 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옳은 손목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부정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전한길을 고소 고발하십시오. 저는 100% 있었다고 제 옳은 손목을 걸겠습니다. 다가올 6.3 대선에서도 이대로 가면 부정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이용돈 PD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선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 PD는 이번 대선에서 조작 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건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나타난 황 후보는 지난 대선의 0.73% 차 패배를 뼈아프게 새긴 부정선거 세력이 이번 대선을 10% 넘게 이기는 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한 15% 지들이 이기는 걸로 갈 거예요. 똘똘 뭉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한길 씨와 이용돈 PD 등은 이번 시사회에 앞서 국회에서 영화 홍보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부인이었던 이들에게 기자회견장을 쓰도록 도와준 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김문수 캠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줄곧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달리는 건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강력한 지지 기반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는 일부 교회들에서 요즘도 신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의 한 개신교 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 담임 목사의 설교가 한창입니다. 한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여러분 계엄을 선포했어. 비상계엄을. 이유가 뭐냐? 얘기하잖아요. 반국가 세력, 특히 부정선거. 작년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의심합니다. 나는 우리 당 뽑았습니다 했는데 투표는 0표 나왔다고. 여러분 이건 부정선거 아닌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광훈 씨의 측근으로 통하는 한 목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선거 당일 선관위 개표 시스템이 불능 상태에 빠져야 한다고 신도들 앞에서 기원합니다. 다 할 수 있어. 조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날 개표하는 날 컴퓨터가 싹 고장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수개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컴퓨터는 싹 고장날지어다.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공격을 은근히 암시하기도 합니다. 개표할 때 이 전산으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전산으로 가잖아요. 그럼 안 되면 전산을 고장내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대선이 임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극우 성향 목사들은 선거 부정 바람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론자들의 책 광고를 대신해 주는가 하면 민경욱 전 의원 총 5명이 정말 진귀한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애국운동을 할 때 돈을 써야지 애국이 돼요, 여러분.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다큐 제작자를 데려와 영화를 홍보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죽기 살기로 부정합니다. 지금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개봉하거든요. 거기 전모가 다 들어있어요. 벌써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낙인 찍은 채 투표가 아니라 혁명을 해야 한다는 선동까지.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부정선거인데요. 이승만 때처럼 들고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앞서 보신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둔하는 듯한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영화 보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오히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영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데 대해 의견을 묻자 자신은 어떤 영화인지 모른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권자들 중에 그 누구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유세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두둔했습니다. 하여튼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는 탈당하지 않았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 없도록 재판을 잘 받으시길 바란다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김 후보는 그간 대선 국면에서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도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들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선관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 후보가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일심동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만간 국민의힘이 사죄하는 척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라며 내란 종식을 위해 헌정 파괴 세력과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지난 대선을 언급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후보는 SNS에 전한길 씨 옆에서 영화를 보며 박수치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말 줄임표만 적었는데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우회적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작심한 듯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한 점을 상기시키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고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속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절하면서 이제 석고대죄, 국민 사죄 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 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함께 묶어 내란 주동 세력,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심판이라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김문수의 경쟁이 아닙니다.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대결이고,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날을 세웠고, 조국혁신당은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피의자인 양, 투사인 양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미 탈당하신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당 대선 후보마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와서 선을 긋는다고 선이 그어지겠냐는 탄식과 함께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이미 탈당하신 분이어서 당과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당이 눈감았던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배우자 TV토론 제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부를 겨냥한 행보지만 동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을 그으려 해도 선이 그어지겠냐는 우려로 국민의힘은 종일 들끓었습니다.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영화 관람 일정이 전해지자마자 가능하신 의원님이 만류해달라, 자중하셔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진짜 파렴치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분이 아예 보수를 그냥 괴멸시키려고 정말 작정을 했구나.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제명시켰어야 한다며 잦은 탈당에 길을 열어준 지도부를 질책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 다큐멘터리가 사전투표를 문제 삼고 있다 보니 부정선거론 때문에 당장 사전투표율이 낮아질까 봐 걱정이라는 토로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론자인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사전투표를 해왔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그 본인은 지난 선거 내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선거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이번 주 중도층 표심을 노리고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 시점 터진 윤석열 변수가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 성남을 찾아가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패배 뒤 정치적 제도약의 발판이 된 인천을 찾았습니다. 제가 명색이 인천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 산업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인천 출신 조봉암 선생을 두고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투표로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조봉암을 그와 같은 사람을 잃지 맙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를 찾아 밀짚 모자를 쓴 채 직접 모내기에 나서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GTX 연장 등 교통혁명을 이뤄 수도권을 1시간 내로 연결하고 한강 철책을 걷어내고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백기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적격자라며 이재명 후보 견제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비명 행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89.77%, 딴 사람들이 다 꼼짝을 못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던 성남의료원에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그런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4.3 유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24시간 활동 지원 등 장애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해서 단일화 손짓을 보내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단일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정작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준석 캠프에서는 친윤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접근한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꼽았습니다. 이 후보가 마지막에 자신과 단일화해 승리를 이끌 주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더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바른정당에서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이 후보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한다. 보수 본가가 고쳤을 수 없는 집이라면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여러 선거에서 단일화를 경험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유세 현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검사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만남을 정했습니다. 좀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줄지 않는 데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5일 전에 단일화해야 용지에 사퇴 사실이 인쇄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빨리 표를 몰아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캠프 내에선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선 승패에는 관심 없이 한동훈이 당권을 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박 빅텐트 시도도 소득이 없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이른바 하와이 설득조도
김 후보 지지 의사 확인 외에 큰 성과 없이 귀국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대위 합류에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설득조는 홍 전 시장의 캠프 합류를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난 뒤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대선을 앞둔 오늘 정치권 소식 정치팀 공윤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윤선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김문수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과거 복역했을 때 얘기일까요? 네, 김 후보가 유세 도중에 자신의 감옥살이 경험을 얘기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감옥을 2번 갔는데 2년 6개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앉았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감옥에 앉아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고 때 되면 밥도 딱딱 갖다 줘요.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유리를 설치한 것을 비꼬려고 자신의 감옥살이 얘기를 꺼내든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병에 환장한 사람이다. 도둑놈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여는 게 맞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도 반성에도 모자란 자들이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을 치는 게 맞냐 이러면서 대받아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긴 막아야겠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김 후보의 입만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소식 계속 볼까요? 날 먹이려고 이준석 후보 얼굴인데 이 먹이려고가 뭐 골탕 먹인다, 한방 먹인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배우자 TV토론을 제안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항의하듯이 한 말인데요. 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두 후보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합니다.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제가 반농담조로 뭐 먹이려고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네, 오늘 두 사람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만났는데요. 아직 미혼이라 배우자 토론에 응할 수 없는 이준석 후보가 항의하듯이 그러니까 농담조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제 앞에 있으면 혼났다라는 말도 그렇고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친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07석, 그러니까 제2당 대표인데 사석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구마적 대 호랑나비 사진도 그렇고 딱 떠오르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죠. 네, 드라마 야인시다에서 구마적 역을 맡은 배우 이원종 씨와 호랑나비로 유명한 김은국 씨가 유세 현장에 등장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시죠. 네. 호랑나비가 오래간만에 또 하남시에 들이댔습니다. 분위기 좋고 거의 김문수 후보가 오늘부로 지지율이 5% 이상 따라잡은 거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대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이제 속까지 팔았습니다. 뼛속도 이재명입니다. 왜 지금은 이재명일까요? 몸을 사리지 않고 우리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네, 대선 때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누구누구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대선 때는 개그맨 이혁재 씨, 또 배우 노현희 씨가 김문수 후보 편에 섰고 또 배우 김의성 씨, 가수 이은미 씨 등이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윤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수거와 사살 같은 끔찍한 내란의 계획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이 수첩과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임부터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대선 준비까지 구체적인 구상이 적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윤 전 대통령의 실제 행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먼저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머물러 온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함께 USB를 확보했습니다. USB에선 노 전 사령관이 2020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문건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먼저 파일명 식목일 행사계획,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퇴임 시 행동과 2, 3개월 야인 생활 후 정치 참여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1호 퇴임 시는 몸값을 최대한 유지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하다며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퇴임한다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4일 짧은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일정 기간 거리두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해 대권 주자의 길로 간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임 후 넉 달이 지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YP 작전 계획,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약자를 적은 듯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라거나 외교, 안보, 통일 등 업무만 청와대에서 관장하고 경제 등 기타 업무는 철저히 내각에 위임한다는 등 인사와 정책을 아우르는 구상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YR 계획으로 적힌 파일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같은 향후 일정이 담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행보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도 검경 조사에서 문건 작성 경위를 포함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말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지나면 왜 바빴는지 알게 될 거라며 비상계엄에 깊게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USB, 그리고 스스로 비선이라는 그의 역할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차량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라인에서 근무하세요, 용산라인에서 근무하세요라는 질문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는 VIP, 즉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뜻하는 줄임말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어 4, 5년, 3, 4년 전에 알았다 뿐이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비선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통화는 사위의 준장 진급에 대해 노 전 사령관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은 녹취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대선 이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이른바 비선으로 비상계엄 선포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고 스스로 과시한 겁니다. 실제로 9.3의 전 육군 이기감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자신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고 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영은 물론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과 함께 가스, 폭파, 침몰, 격침과 같은 사살을 암시하는 내란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비선 역할을 해왔다면 수첩 속 계획 역시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날에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닷새가 지난 지난해 12월 7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이 역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시도하는 등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의혹 수사팀이 압수했던 김 여사 휴대전화를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한 번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은 부실 수사를 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은 문제 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등 2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수사 결정 직후에는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기소해 대법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초기 수사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와 직접 접촉한 권 전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를 시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 진술에 따라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논란이 됐던 7초 매도 등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도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폰 등 압수물을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을 전달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는데요.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이렇게 전달받은 최소 2개의 샤넬백은 웃돈이 얹어져 다른 제품으로 교환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김건희 여사 뒤에 가방을 대신 들고 서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유 씨는 코바나 컨텐츠 직원으로 일하다 대통령실까지 채용된 김 여사 최측근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샤넬백이 최측근 유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은 처가 측을 통해 지난 2022년 4월과 7월 2차례 샤넬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샤넬백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유 씨에게 전달됐고 유 씨는 가방 2개를 모두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유 씨 등 수행비서 집, 샤넬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샤넬백 구매 이력과 일련 번호들을 확인하고 역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게 된 검찰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 했는데 본인이 깜빡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측은
김 여사 본인은 샤넬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샤넬백을 받고 교환까지 나선 건 코바나 컨텐츠 고문이었던 건진 법사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 심부름을 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건진 법사도 유경옥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게 드러나자 가방 교환은 본인이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웃돈도 자신이 치렀는데 그리고 나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영부인의 비서인 공직자가 민간인인 건진 법사의 심부름을 그것도 보고도 없이 했다는 해명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 선물이 건네진 이후인 2023년 1월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 간 통화 기록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말맞추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흔들림 없이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요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 이 지검장이 감찰을 피하려고 기습사직한 거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해 짧은 한숨을 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자신의 퇴진 가능성도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한 이례적 상황에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 주요 수사에 차질도 불가피할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도 8월 초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 악화지만 새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감찰이나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고검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 부실 수사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작년 7월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으로 이미 감찰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감찰은 공전 중이었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석이던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는 지난 월요일 신임 부장이 임명된 상황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주요 국면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거나 검찰이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를 이른바 출장 조사할 때 통화가 잦았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20일 토요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조사였습니다. 토요일 낮 1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일요일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토요일 오전 2차례 통화했습니다. 다음 통화는 일요일 새벽 1시 46분에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내란 수사를 해온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통화 기록에서 두 사람이 새벽에 연락한 건 이날이 유일합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치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다음으로 김 수석과 가장 많이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 통화는 7월에 가장 많이 몰려 한 달 새 모두 26차례 연락했습니다. 김 여사 검찰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한창 조율되던 시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지난해 5월 되살렸습니다. 서울 법대 후배이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혔습니다. 민심을 잘 듣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는 나쁜 관행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 수석은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5월에도 윤 전 대통령과 모두 23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디올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증폭되던 때입니다. 비슷한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을 지닌 박성재 법무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5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과 1시간 단위로 4차례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을 앉혔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친윤 검사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 수석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윤석열 정권 법조 4인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고 김 수석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렸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의를 밝혔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이거 두고 뭐라고 하는가요? 네, 일단 이창수 지검장이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전부터 검찰 안팎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창수 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던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전면에 나선 적이 많았거든요. 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지휘를 했습니다. 네.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 기간 자리를 지켰던 이전 검사장 들처럼 대선 이후에 사표를 낼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 등의 할 일도 많은데 대선을 2주 앞두고 사표를 내는 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앞서 이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지검장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디올백도 도이치도 김 여사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쵸. 이 건강은 표면적 이유고 도이치 사건 재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냐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나가서 감찰을 피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감찰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를 최근에 통과한 그 특검법 내용을 보면요. 네. 김 여사 수사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을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예전에 그 고 이해람 중사 특검 때도 공군 군검찰의 부실 수사를 확인해서 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검찰 조직 내부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검장이랑 조상원 4차장의 사의 표명이 엑소덕스, 이른바 그러니까 검찰 탈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주력하게 한다는 건데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 조직이 없어지는 거라는 우려와 함께 사직이 줄을 이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개혁을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 등 김 여사 수사를 이끈 지휘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등록한 유권자가 5만 명이 넘어 해외 국가 중에선 가장 많은데요.
고국의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는 미국의 유권자들은 한 표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투표소. 성진옥 씨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차로 4시간을 넘게 달려왔습니다. 잠은 호텔에서 잤습니다. 미국 거주 1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도장을 찍는데 되게 좀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제 한 표가 옛날에는 되게 작은 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포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캘리포니아주 LA 투표소에서 만난 70대 유권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5시간을 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혼란이 좀 가라앉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한 표를 보태겠다. 민주주의가 가장 번영한 나라 미국에서 사람들은 고국의 계엄 소식을 들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한 50대는 3년 전 투표를 안 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의 상황을 보며 느꼈던 미안함을 투표로 조금이나마 털어냈습니다. 특히 20대 그 여성분들 그 키세스 비닐로 뒤집어 쓰고 사실 그거 여기서 보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거든요. 연수 때문에 잠시 미국에 나와 있는 부부는 달력에 투표 첫날을 표시해두고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딸 둘이 아빠 오늘 투표하러 가는 날이지 근데 누구 뽑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하겠네. 이곳 LA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유권자는 1,300여 명으로 3년 전 대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탄핵 영향으로 선거인 등록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재외투표 첫날, 미국에서만 3,635명의 교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그럼 미국의 투표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김재용 특파원, 이렇게 몇 시간을 운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열기가 실제 투표소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첫날 집계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곳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인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인데요. 지금 오전 7시가 넘은 시간이라 선거 책임자들이 나와서 이틀째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국에서 등록한 유권자가 5만 1,000명이 넘습니다. 첫날 3,635명이 투표했고요.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첫날 투표한 숫자가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36%가 증가한 겁니다. 118개국 전체의 첫날 투표율로 보면 22% 높아졌습니다. 재투표 관리 경험이 많은 선거관들은 고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란 비상한 상황에서 재외 유권자들도 높은 참여율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외투표 신청자가 약 25만 명인데 전체 재외 유권자는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체 재외 유권자는 약 200만 명 정도입니다. 결국 신청자가 25만 명이라는 건 전체에서 12%만 신청한 거라 이들이 전부 투표한다고 해도 나머지 170만에서 180만 명은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웬만한 광역시도 인구가 빠지는 셈이죠. 하지만 이걸 두고 왜 투표를 안 하냐고 단순 비판할 문제는 또 아닙니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투표하려고 서울, 부산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평범한 주재원과 유학생, 영주권자들에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50개 주의 투표소가 37곳에 불과합니다. 제일 많지만 이 정도인 거죠. 투표소를 늘리거나 우편이나 모바일 투표 같은 대안 제안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투표소는 비용 문제가 있고 우편 투표도 과연 다른 나라의 우편 체제에 배송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서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이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택배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택배사들은 아직 이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화물차 뒷칸에서 택배 상자들을 쌓아 올린 뒤 손수레에 하나씩 옮겨 담고 주택가 골목골목, 계단을 오르내리며 상자들을 내려놓습니다. 15년째 택배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백상엽 씨는 여태 투표를 거른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투표가 되게 중요한 투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못할 수도 있겠구나. 사전 투표일은 모두 평일이라 시간을 짜내기 어렵고 본 투표일도 화요일, 일주일 중 가장 일이 많이 몰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쉬면 모를까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는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고직이기 때문에 배달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거의 한 3, 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2020년 총선과 22년 대선, 24년 총선 때에도 대부분의 택배 업체는 배송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직 6월 3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 점화시킨 배송 전쟁에 다른 택배사들도 주 7일 배송, 새벽 배송을 내걸고 참전하며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국 택배노조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택배뿐 아니라 음식 등 각종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 860만여 명이 이런 투표 사각지대에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각 택배업체에 조속한 휴일 지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CJ 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챗GPT, 딥시크가 반향을 일으킨 2025년. 이번 대선에선 이 AI 기술이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100조 원 투자를 내세운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는 진단부터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후보별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국가 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AI 인재를 20만 명 양성해서 부처는 실무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은 규제해야. AI 공약의 공통 키워드, 투자, 100조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후보 모두 5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허황된 숫자일까요? 전해전쟁이라는 이 AI판에서 미국은 약 700조 원, 프랑스는 170조 원, 옆나라 일본도 약 100조 원을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국가 규모를 고려하면 5년간 100조 원, 큰 무리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갈 거라면서요. 이 돈도 안 쓰고 간다라는 거는 약간 오히려 반대로 그냥 허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엔 주요 후보별 개별 공약입니다. 잘사니즘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 방법으로 AI 산업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AI를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모두의 AI.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3년 내에 국산 LLM을 만들자면서 비슷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AI 주권을 고려하면 나쁜 제안은 아니지만 이미 챗GPT가 널리 보급돼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김문수 후보, AI 대학원을 늘려서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공계에선 졸업생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부터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육성 정책을 따로 내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대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서 AI 전략부총리를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됐던 과거를 돌아보면 시너지보다는 역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AI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AI가 촉발하는 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위험 AI 개발은 금지하자고 했는데요. 무조건 규제로 흐르지 않게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렇게 인간과 AI의 공존을 모색한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 전 대선보다 존재감이 부쩍 커진 AI. GPT-4O의 후보들의 공개 발언과 공약집을 토대로 분석하라 주문해봤습니다. 이번 대선 AI 공약은 전략적 설계는 돋보이나 실행 가능성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비전은 크고 기반은 약한 공약들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큰 목표를 어떻게 실행시켜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벌써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특히 닭강정, 닭꼬치를 판매하는 작은 음식점에서 많이 쓰여서 소규모 매장들의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국내 닭고기 생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인 서울의 한 대학교에 푸드트럭이 몰렸습니다. 저렴한 닭강정이 인기인데 올해는 장사를 일찍 마무리하게 생겼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재료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안 된다, 막혔다 이래갖고 3일 전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3일 행사로 진행이 될 건데 저희는 지금 고기가 이틀 행사뿐이 없는 상태예요. 닭꼬치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에서도 재료값이 올라 걱정입니다. 오른 단가로 계속 몇 달이 가게 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오르게 되지 않을까. 500원이나 1,000원 정도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 8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8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지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되자 일부 수입업체에서 빠르게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kg에 4,100원에 팔던 브라질산 냉동 닭다리살 가격이 7,2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평소 재고 물량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재료를 조금씩 구입하던 소규모 판매점들은 타격이 큽니다. 앞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이제 수입품이 대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닭고기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은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용닭의 평균 사육 일수는 32일입니다. 이 달걀이 부화한 지 약 한 달이면 농장에서 출하돼 시장에 공급이 가능해질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정부는 닭고기 수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64주가 넘는 나이든 노개도 생육기간을 연장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닭고기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수급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최근 대출도 쉽지 않고 고금리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그럴듯한 금융상품 이름을 도용하면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데 어떤 수법인지 정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 초 30대 여성 A씨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유명 인터넷은행 직원이라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취소한 뒤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원래 대출받았던 시중은행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새로운 대출 약관도 보냈습니다. 대출 기록을 전부 다 삭제해드리고 신용도를 회복해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가상계좌를 전달했습니다. 법무팀에서 가상계좌 발행이 되실 건데요. 800만 원 한 번, 650만 원 한 번, 1,450만 원 이렇게 처리할게요. 하지만 이 약관과 공문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40%, 1,850여 명은 이렇게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당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금리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서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의 그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이제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정책 지원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비대면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은행 심사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쪽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심사과로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그러다 금융기관에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전화 대신 메신저로 상담을 유도합니다. 피해자 전화기를 조종하려는 악성 앱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보안 프로그램을 고객님 핸드폰 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 상승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드디어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선발 출격 가능성이 높은 손흥민은 유럽 무대 첫 우승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 현지에서 박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결승전이 열릴 산 마메스 경기장을 처음 밟게 된 손흥민. 밝은 미소와 함께 훈련을 시작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더니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특유의 가마차기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최근 발 부상을 떨쳐낸 뒤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온 손흥민은 모든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해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I'm ready and then I'm obviously back from injury. Physically I'm ready to go and also the boys are ready to go for the biggest game of the season. 전술 훈련에선 오도베르, 존슨과 함께 최전방 솔란케 밑을 바쳤는데 영국 BBC는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이 이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텔레그래프도 풍부한 경험을 갖춘 손흥민의 선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우승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Yeah, I stay here 10 years and I just want to win the trophy. Tomorrow is going to be a massive day for obviously for the club first of all and for the boys and obviously for me as well. 수많은 팬들이 빌바오에 도착하면서 응원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손흥민은 팬들과 마지막에 함께 웃겠다며 또 한 번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내일이 꼭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저희 힘내서 같이 웃는 모습으로 경기 끝나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까지 이제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가장 화려한 순간으로 장식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빌바오에서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대체 외국인 투수 감보아가 오늘 2군에서 첫 실전 등판에 나섰습니다. 최고 구속 153km의 위력적인 직구에 코칭 스태프도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롯데는 4년째 함께하던 반지의 부상으로 LA 다저스 산하 트리플 A에서 뛰던 왼손 투수 감보아를 긴급 영입했습니다. 지난 17일 입국해 이튿날 불펜 피칭을 실시한 감보아는 오늘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무대에 나섰습니다. 아직 유니폼이 없어 데이비슨의 유니폼을 입고 몸을 풀었는데 포수 손성빈이 캐치볼만으로 감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주영광 1군 투수 코치가 직접 지켜본 가운데 감보아는 1회 안타 2개를 내줬지만 153km의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해 실점을 막았습니다. 2회에는 삼진 2개를 잡아내는 등 단 9개의 공으로 3타자를 돌려세웠습니다. 40개의 공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31개, 사사구 없이 탈삼진 4개를 잡아내며 3이닝 무실점으로 시험을 마쳤습니다. Happy to just get it out of the way. Yeah, feel good. 직구에 좀 위력은 있고 타점도 좀 높고 직구의 무브먼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팀 타율 1위의 막강 타력에도 불구하고 팀 평균 자책점이 8위에 머물러 있는 롯데. 오는 27일 데뷔 예정인 감보아가 상승세의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I'm here to not mess around and I'm going to do whatever I can on that mound to help the team win a championship.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수비 탁구의 달인 서효원 선수가 세계선수권 단식 32강전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습니다. 38살의 대표팀 마돈니는 뜨거운 눈물을 쏟았는데요. 카타르 도하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마지막 대회가 될 거라고 말해왔던 서효원. 수비 탁구 특유의 끈질긴 랠리로 초반엔 앞서 나갔지만 38살의 체력 부담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내리 3게임을 내주며 역전패. 담담하게 짐을 챙기던 서효원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없지? 맏언니가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나서는 길을 신유빈 등 동생들이 배웅했고 꽃다발을 전한 외국인 팬도 함께 울었습니다. 리우올림픽 출전을 비롯해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동메달을 수확하며 수비 전문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지난 20년. 하지만 후회가 남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리우올림픽 나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가장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을 못 만들고 성공한 것도 보여드리지 못했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결혼하라 그럴 것 같아요. 잦은 부상으로 이제 탁구채조차 제대로 움켜쥘 수 없었던 마지막 무대. 화려하진 않지만 악착같이 공을 받아내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곧 서효원의 탁구였습니다. 제 목표는 금메달은 아니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탁구를 오래 치자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서효원은 지도자를 꿈꾸며 이제 2번째 탁구 인생을 준비합니다. 도하 S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덥고 습해도 되나 싶으시죠? 5월에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엔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요. 양산을 편 시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23도에 체감 온도는 25도 안팎으로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도 30.8도까지 올라서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때이른 고온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여전히 덥긴 하겠지만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23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제주는 남쪽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은 새벽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텐데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2도로 동쪽 지방은 오늘보다 10도가량 쭉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